예, 조금 전 소개받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서용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과분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기관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근데 이게 문술이 뭐냐? 가끔 그런 질문들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뭐 문화기술, 문화예술 저희 대학원에 이제 거액의 기부를 해주신 고 정문술 저기 미래산업 회장님. 그분의 이제 뜻을 기리기 위해서 2015년부터 대학원 그 이름 앞에다가 이제 문술이라는 이름을 갖다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 스펠링을 좀 희한하게 쓰세요. 소울이네요. 예, 그 문, 소울 이게 나름 의미가 아니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명함을 주면 이게 뭐 달과 영혼과 무슨 미래 이렇게 무슨 점성술 하는 데가 이렇게 좀 오해를 가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정치학 백그라운드인데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짐 데이터 교수라고 그 미국의 1세대 미래학자세요. 몰라 뭐 그분은 이제 정치학자이시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미래학적인 그런 이론과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 미래 정치를 한 50년 이상 연구하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백그라운드는 정치학이긴 하지만은 그 미래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기술 패권 경쟁 뭐 워낙 또 많이 이제 회자가 되는 이야기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셋째도 인재일 것 같아요. 사람이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산업에 적용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정학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어느 지역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그 흥망성쇠 운명이 좌우된다 그런 논리인데요. 이 지정학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한편으로는 가장 또 피해를 본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가장 수혜를 받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지도가 이 19세기 말에 전 세계 지도예요. 그 19세기 말까지 전 세계를 호령했던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였죠? 예,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분홍색으로 이제 표시된 이 지역들이 대영 제국이 다스리는 그런 영토입니다. 예, 상당히 전 세계 거의 한 4분의 1을 이 대영 제국이 지배를 했었는데.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이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냐?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이 우리 한반도 조선을 이제 집어삼켰죠. 근데 저는 그 당시 일본이 그 한반도의 지배권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저는 바로 이 영일 동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세계 패권국가 영국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그 지배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인정받은 겁니다. 당시 이제 그 영국이 가장 두려워했고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러시아의 남하였죠. 러시아는 이제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폈었고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한반도에서 그 강력한 그런 좀 국가가 있었다면 만약 조선이라는 나라가 강력했더라면 아마 조선과 동맹을 맺었을 거예요.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워낙 시원치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했다. 근데 일본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로 이제 중국 대륙까지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가 되죠?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두려워했고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게 어떤 거였을까요? 예, 바로 이 공산주의의 확산입니다.
근데 이 한반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소위 공산국가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련과 중국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것도 반쪽은 이미 벌써 공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패권국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면 일본이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이미 벌써 1940년대, 50년대부터 일본의 사회주의 학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만약에 일본이 공산화가 될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서태평양의 반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한국 전쟁 때 뭐 이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의 젊은이 37,000명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했었다. 그리고 한이 이제 동맹 관계를 맺어줬고, 그리고 또 대한 원조를 했었고, 또 자국의 시장을 개방해서 우리의 물건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논할 때 이 글로벌 패권국가 미국을 제외하고 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중반 이후에 우리가 지정학적인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뭐 최근에는 뭐 관세, 뭐 금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AI, 반도체, 로봇, 뭐 우주, 항공, 양자 이런 그 첨단 이 전략 기술들은 이게 민군 겸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이 초강대국들은 이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 전략 기술 개발에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과학기술 불기가 어마무시한데요. 최근에 저 카이스트의 그 공대 교수님들 이제 해외 그 학술대회 컨퍼런스 갔다 오면 와서 하시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키워드가 중국이에요. 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거,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아득히 추월해 버렸고, 뭐 AI 부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 영역에서 지금 세계를 선도를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 과학기술의 그 초강대국이 되었을까? 거의 뭐 미국, 뭐 북미까지 지금 추격을 하고 있고, 뭐 일부 부분은 이미 벌써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요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중국의 과학기술 불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과 계획 아래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일관적으로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투자와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일단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지금 R&D 인력이 한 880만 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50만 정도 전후, 그러니까 우리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 과학기술 쪽으로 몰립니다.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그 공산당 그 정치국 상무위원 2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가 이공계 백그라운드예요.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이공계 출신의 그런 그 소위 지도층들이 많이 지금 포진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 3가지가 오늘날 중국의 그 과학기술 분위기. 여기 플러스 알파 하나 더하면요, 중국에는요 규제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네거티브 규제예요.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드론이나 이 전기 자동차가 발전한 이유는 이 네거티브 규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또 중국이 그 인명을 굉장히 경시하는 풍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험하고 연구하다가 시뮬레이션 한다고 뭐 사람 몇 명 죽어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실험과 연구가 가능한 겁니다. 일종의 좀 반칙 같은 거죠. 국제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최근에는 이 기정학이란 말 대신에 지정학이란 말 대신에 이 기정학이라는 이런 용어가 굉장히 잡히는데 저희 그 카이스트 이광용 총장님이 처음 이 개념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정학은 그 어떤 나라가 첨단 기술과 산업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뭐 산업과 경제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동맹 관계까지 좌우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지정학의 시대를 넘어서 기정학의 시대로 돌입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실제로 뭐 칩스 동맹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중심으로 이런 그 동맹국들이 소위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들이 뭉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 이건 크게 한 뭐 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미 이거는 저희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스태피하고 이제 같이 한번 좀 연구를 했었는데 뭐 대중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또 미국으로 이제 제조업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제조업 슈퍼파워가 되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바이든 시대 때 맺어놓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약들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규제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시장의 규제를 막히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닫힌 이민 정책. 지금도 뭐 유학생들 뭐 쫓아내고 뭐 영주권 제대로 지금 뭐 발급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TEM 이런 그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그런 그 수학 이런 쪽은 예외입니다. 이쪽은 미국도 인재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아마 이전에 맺었던 협정들 잘 따르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미중 간의 이제 기술 패권 경쟁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양자도 그렇고 뭐 우주항공도 그렇고 반도체도 다 중요한 기술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핫한 기술 미중 간의 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AI 관련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하고 로보틱스 분야를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또 어떠한 그런 새로운 뭐 일자리 또는 또 사라지는 일자리 뭐 이런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AI는 한 8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40년대부터 그 개념이 이제 등장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티핑 포인트가 소위 저는 이걸 이제 disruptive point라고 명명을 하는데 쭉 개념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계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소위 휴지기를 몇 번을 거쳤었죠 AI가. 그러다가 2010년대 이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면서 여기서 이제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까지는 주로 이제 그 기계, 컴퓨터죠.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빠르게 계산하고 월등한 기억력을 가졌고 또 일정 부분 이제 판단까지 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파고라는 게 이제 등장하면서 이 대중들이 이제 소위 AI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한 번의 티핑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등장입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 광범위한 일반화된 데이터와 레이블이 지정되지 않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훈련된 모델 이런 건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이 챗 GPT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저희 그 인공지능대학원에 예종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학회 회장도 역임하시고 이런 분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우리 기원전 기원을 얘기할 때 뭐 BC, 뭐 AD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BC가 before chat GPT고 AC가 after chat GPT. 그 정도로 굉장히 인공지능 발전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그런 게 바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총 5단계로 앞으로의 그 인공지능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픈 AI의 그 창업자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이제 챗 GPT가 2022년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게 1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대화형 AI인데 요거는 그 무엇을 시켜야 될지 사람이 잘 알아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뭘 시켜야 할지를 내가 더 잘 알아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초기형 버전 챗 GPT 대화형 2.0 버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25년도에 이 챗 GPT 4.5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소위 AI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요거는 이제 박사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 지금 돌입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교수님들도 계신데 논문 많이 써보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챗 GPT 4.5 버전 프로의 그 월 200불짜리 써본 적 있으신가요? 20불짜리 써. 저는 이제 200불짜리를 쓰는데 이게 가격은 10배 정도 높은 가격이지만 제가 보기에 한 100배 정도 가치를 해요. 가치를 하는데 거기 딥 리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달 정도 됐는데 저는 그거를 써보면서 저는 이제 주로 그 일단 선행 연구 이런 걸 많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키워드 몇 개 딱 집어넣으면요, 그러니까 논문 목차 다 잡아주고 그리고 굉장히 멋들어진 제목 다 뽑아주고 또 논문 그 구석에 맞게끔 다 아웃라인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관련 선행 연구들을 분석을 해주는데 이 선행 연구를 이제 읽어보고 리뷰하고 또 여러 가지 한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요거를 한 뭐 몇 초만 해내니까. 그리고 관련 이론도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이론이 어느 그런 그 분파에 또 이런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일 좋은 게 이 참고문헌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 참고문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API 스타일을 바꿔주고 그거 다 바꿔주고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주고 다 정리해주고 이걸 보면서 일단 조교가 필요 없습니다. 조교가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교수라는 일을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만 갖는 불안감은 아닐 겁니다. 이거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석사 수준 논문은 충분히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챗 GPT 4.5가 갖고 있는 한계가 오픈된 그런 저널에만 이제 액세스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여기 사실 유료화된 그런 그 저널들은 액세스가 불가능한데 이게 그 챗 GPT만 이런 그 리서치 서비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업체에 따라서는 액세스할 수 있는 전원들이 또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골고루 사용하게 되면요, 거의 웬만한 뭐 박사급 이상의 이런 연구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게 현재 지금 상황이라고 하죠. 근데 그 챗GPT 4.5는 조만간 아마 플러스가 될 거고 5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모델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샘 알트만이 주장한 이 세 번째 단계는 이 자율 AI, 어토노머스 AI인데 이때부터는 사용자의 명령 없이도 이 인공지능 스스로가 계획을 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게 이 세 번째 단계.